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이른 아침 충남 천안에 위치한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지어진 곳으로 내부엔 의류나 신발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큰 불길을 잡는 데만 9시간 넘게 소요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외부는 뼈대만 남은 채 모두 타버렸고 건물 내부에서는 불길이 계속 타올라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충남 천안에 위치한 패션 유통그룹 이랜드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옥상 쪽에서만 불이 났었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래층으로 한 층씩 내려오면서 소방당국은 불길이 커지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불이 난 지 9시간 반 만에 초진에 성공했습니다. 불길은 건물 내부에서 시작된 걸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물류창고로 이랜드그룹 패션 브랜드의 의류와 신발 등 1,100만 장을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층에 가득한 의류 등이 불쏘시개가 되면서 불길이 더 빠르게 퍼진 걸로 보입니다. 이번 화재로 일부 패션 브랜드들은 주문 취소나 배송 지연 등이 생길 수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4시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 완진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곧바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현 기자, 이 진화 작업은 끝이 보입니까? 네, 저는 충남 천안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행히 큰 불길은 잡혔지만 건물 내부에 잔불이 남아있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완진이 되려면 오늘 밤까지는 계속 불길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불길은 인근 산이나 다른 건물로 번지지 않았는데요. 소방당국도 인근에 배터리 공장 등 화재 위험 시설이 많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자 천안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와 차량 우회를 안내하고 재난 문자도 발송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진 연기 흡입이나 부상 신고가 들어온 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금도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스프링클러 같은 내부 소방 시설은 작동하지 않은 겁니까? 네, 소방 당국은 건물 내부에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이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선 리포트에서 본 것과 같이 물류창고 내부에 있는 각종 의류와 신발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가연성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 불길이 너무 빠르게 커지면서 소방시설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구조물 붕괴 위험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진입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실제 샌드위치 패널로 꾸며진 외벽이 불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건물도 일부 주저앉으면서 굉음까지 들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지나서 이제 불이 좀 많이 세졌다 싶을 때쯤 약간 천둥 치는 것처럼 큰 소리가 한번 나고 몇 분 후에 한 번 더 그 소리가 났었어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내부 소방시설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등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천안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는 오늘로 발생한 지 열흘째입니다. 어젯밤 마지막 매몰자의 시신이 수습되면서 구조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겁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붕괴된 보일러타워에 파묻혀 있던 마지막 작업자인 60대 김모 씨가 검은색 천에 덮여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구조대원들은 거수경례로 마지막 예우를 갖춥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9일째, 무려 200시간 만입니다. 해체 과정에서 혈흔이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중간에 그 구조 대상자의 헬멧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고 직후 스스로 탈출한 2명을 제외하면 매몰된 7명 모두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조가 마무리되면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도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왜 났는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구조 검토서에 돼 있는 대로 시공을 했고요. 인과관계나 원인 분석은 지금 수사 중이어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발인을 미뤄왔던 일부 유족들은 합동 발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요건 충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 이 전체 8쪽 분량의 한미공동 팩트시트에서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은 단 3줄에 불과합니다. 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기존 협정의 개정 방향, 건조 방식까지 모두 물음표로 남은 겁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남은 과제들을 표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실제 도입을 위해선 먼저 핵잠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한국은 평화적 이용에 한해서만 농축 우라늄을 쓸 수 있는 만큼 군사적 목적인 핵잠을 위해서는 별도 협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잠은 핵물질을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호주 사례에 주목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실제 협정 서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도 추가 논의 사항입니다. 한국은 농축률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이라도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생산이 가능해 이 권한을 확대해야 하는데 팩트시트에는 아직 방향성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핵잠의 건조 장소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국내 건조가 전제라고 강조했지만 팩트시트의 장소는 명문화되지 않은 만큼 이 역시 추가 협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우리로선 과제가 남았지만 미국에선 이번 팩트시트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한국을 모범동맹, 새로운 장을 연 핵심 파트너라고 평가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2인자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한미동맹이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Our two countries released a historic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Trump's historic state visit to Korea at the end of October, inaugurating a new chapter in the U.S.-Korea alliance.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미가 완전히 같은 입장이라면서 인도태평양 전략 속 한국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Alongside the Korea's commitments to assume more of the burden for maintaining conventional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the U.S.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extended nuclear deterrence for the ROK. 이어 한미동맹이 군사협력을 넘어 조선, 에너지,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은 한국을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팩트시트를 통해 나토 이외 국가 중 최초로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대목을 강조하며 진지함과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달라지는 동맹 구도가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국회에선 팩트시트에 대한 후속 입법 절차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발표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안인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는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포문을 열며
내용 하나하나 뜯어보면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시점과 투자처, 방식 등에서 모호성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자축했습니다. 실용 외교, 국익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는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가 외교 협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비준 동의 대신 특별법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신속히 입법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여야 갈등 상황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던 게 7월 말입니다. 벌써 넉 달 가까이 지난 건데 팩트시트가 나오기까지의 후일담을 정치부 김지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정말 그동안의 진통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기나긴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협상 뒷이야기가 공개됐다면서요. 네,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관련 영상을 공개하는 유튜브 이재명에는요, 6분짜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29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 막전막후가 담겼는데요. 협상을 주도한 이른바 대통령실 3실장의 후일담을 공개한 겁니다. 이 3실장이라면 저 뒤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실장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관세 협상을 지휘했던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기절초풍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우리 정부가 정말 많은 것을 얻어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될지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완전 최악이었죠.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해인 1905년이 을사년인데 그 정도로 미국의 요구가 무리했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네. 한국이 미국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 협상에 성과가 없다는 야당의 비판을 방어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됩니다. 네, 올해가 하필 을사년이었다는 말에서 그만큼 고충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협상에는 또 우리 측뿐만 아니라 미 측도 있습니다. 이 양국 이 협상단의 끈끈한 신뢰 관계도 언급이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요, 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 실무진을 한껏 치켜 세웠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당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총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해 강경하고 놀라운 인물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Actually, my people say he's very tough. However, we wish we had somebody of a little bit lesser caliber, but they decided not to do that. 같은 맥락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실무진의 두터운 신뢰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주요 플레이어들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입장을 재고해보게 되고 상대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마지막 순간에 서로가 물러서게 된 거죠. 한미 신뢰를 언급하면서 앞서 보신 핵 추진 잠수함 추진 등에 대한 우려는 단지 기우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또 지금 보면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의 얘기는 살펴봤고 한 명 남은 이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공개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3실장 모두요,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논의도 많이 했을 텐데요. 그래도 그중에서 비서실장인 강훈식 실장이 아마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 겁니다. 네. 강 비서실장은 한미 협상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완강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물밑에선 정말 많은 협상들과 회의가 있었던, 아무래도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니까 물론 더 완강한 건 대통령입니다.
밈이셨어요. 이 대통령이 어제 직접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빨리 합의하라,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는 취지의 내부 압박이 힘들었다고 언급했죠. 강 비서실장이 말한 이 완강함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이유인 것도 같습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3실장들의 후일담을 잘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공방을 이어가던 정치권에선 배임죄 폐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체 입법을 준비하면서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이자 이 대통령 무죄를 위한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했습니다. 먼저 이혁재 기자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가 법무부로부터 배임죄와 관련해 비공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준비하는 현황 등이 주로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실무진을 갖춰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애초 연내 배임죄 폐지를 검토했지만 대체 입법 등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상반기 안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입니다.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어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결국 이재명 재판을 없애고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려는 작업입니다. 이왕 하는 김에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국물로 바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배임죄 폐지가 아닌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회생불가, 대한민국 회생불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는 사법 쿠데타라며 반드시 단호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얼마나 될지 여부입니다. 추징금 0원이 선고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은 검찰이 동결시킨 500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다른 공범들도 같은 요청을 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첫 선고에 앞서 추징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추징금 1,000억 원대 지금 구형했는데 혹시 그대로 선고나면 내실 돈은 있는지. 남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빌딩을 포함해 500억 원대 재산이 추징 보전된 상태였습니다. 마음대로 팔 수 없도록 묶여있던 겁니다. 1심 재판부가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는 추징금을 단 한 푼도 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후 남 변호사 측이 추징 보전을 풀어달란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산이 묶여있는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도 추징 보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씨 측은 추징 보전 해제를 요청할지 아직 모르겠다며 2심에서 무죄 취지로 더 다퉈볼 계획이라 설명했지만 앞으로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묶여있던 1,270억 원 가운데 추징이 선고된 428억 원을 뺀 나머지를 풀어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남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추징금 0원이 선고된 정 회계사는 묶여있던 재산 전부를 풀어달라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 이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재산은 얼마나 될지가 앞으로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정부 여당이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젠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강버스 선착장을 점검했고 오늘은 민주당 지도부가 종묘를 방문해 서울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당 문화예술특위 소속 배우 이기영 씨가 종묘를 찾았습니다. 종묘 인근에 고층 건물을 세우는 서울시 개발 계획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특히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해달라고 보낸 공문에 서울시가 영어가 아닌 국문으로 회신해달라고 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서울시에는 영어하는 공무원이 없다는 겁니까? 사실상 문화유산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이곳 세운 4구역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연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역시 오 시장이 공을 들인 한강버스 선착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배에서의 문제가 됐던 건 어떤 거예요? 전 의원 김 총리 모두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정쟁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이 서울시정 발목 잡기만 매진하는 모습이 정말 이제 안타깝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정쟁에 나서는 모습은 집권당다운 처신이 아니다. 여권의 서울시 핵심 사업에 대한 비판이 대안 없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오 시장에 대한 주목도만 높여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경우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가수 겸 배우 나나 씨의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당시 집엔 나나 씨와 모친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직접 강도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정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새벽, 경찰차 2대가 출동하더니 곧이어 구급차도 나타납니다. 상황이 심각한 듯 경찰차와 소방차가 추가로 등장합니다. 주집 개도 3마리 있어요. 그래도 뭐 다른 데서 한 새벽 6시 그런가 전화가 왔는데 개가 엄청 짖은 거예요. 오늘 새벽 6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집에 침입한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나나와 어머니가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은 침입한 A씨를 몸싸움 끝에 맨손으로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나의 소속사에 따르면 나나와 어머니도 심각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는 중입니다. 해당 동네에는 트와이스 모모, 배우 한소희 등 유명 연예인들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의 60대 운전자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사고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대신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윤기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법원에 들어섭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대신 뭐야 병이 심하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본 적이 없고 남이 빚은 졌다 보니까 빚은 이자는 갚아야 되겠고 그래서 여차하다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피의자는 그제 오전 경기 부천시 제1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60대와 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화물차에 설치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계속해서 밟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왜 가속 페달을 밟아 130m 넘게 돌진했는지 밝혀낼 계획입니다. 사고가 난 전통시장에선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와 부상자의 쾌유를 빈다는 현수막이 걸리고 추모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부터인데요. 중국은 일본 방문 자제령을 내렸고 군함 3척이 일본 해협을 통과하는 무력 시위도 벌였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을 한 일본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에 서슴지 않은 중국. 立即停止干涉中国内政、挑衅越线的错误言行，不要在台湾问题上玩火。 급기야 자국민을 상대로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가까운 시일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미 일본에 있더라도 현지 치안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관련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해 중일 간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은 일본 해협에 군함 3척을 띄워 무력 시위에도 나섰습니다. 최첨단 공오호형 구축함 등 3척이 일본 오스미 해협을 2차례 통과한 건데 일본도 선박 3척을 파견해 원거리에서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무력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말로 하던 위협이 행동으로 옮겨지며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간 겁니다. 일단은 일본이 중국의 위협에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외신들은 양국의 갈등이 정치 외교를 넘어 군사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김정은을 찬양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는데요. 북한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공개하면서 추가 파병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경모 기자입니다. 무장을 마친 북한군이 힘차게 구호를 외치더니 인공기에 얼굴을 갖다 댑니다. 이동 차량 안에서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를 목청 높여 부릅니다. 김정은 위대하신 영도자.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쿠르스크 지역 지뢰 제거 작전에 투입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뢰 제거와 관련한 러시아어를 익힌 북한군은 최신 장비 교육까지 받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러시아군은 밝혔습니다. Вот, в принципе, это и ес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Это результат нашей работы совместной. 북한군은 또 작업 중 부상당한 동료를 끌어내고 날아다니며 피해를 입히는 드론 격추 등 다양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영상을 공개한 건 지난해 북한과 합의한 추가 파병과 관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구미에 맞는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추가 파병을 정당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자폭형 드론을 생산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북한 노동자 12,000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월요일이면 기온도 뚝 떨어지고 이제 정말 겨울이 온다는데 추위 대비는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할 쪽방촌과 달동네 주민들은 연탄값도 오르고 또 기부도 예전 같지 않아서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장진철 기자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보일러 안에서 연탄이 활활 타오릅니다. 도심에는 다음 주부터 겨울이 찾아오지만 쪽방촌이나 달동네는 벌써 한겨울입니다. 전국 6만 가구는 아직도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합니다. 속이 보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잖아. 비싸니까 그건. 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탄 가격은 지난해보다 장당 50원이 오른 반면 정부의 연탄 쿠폰은 7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탄 8장을 짊어지고 100m가 넘는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좁은 골목을 지나가야 하는데 골목이 워낙 좁다 보니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비켜줘야 합니다. 연탄을 떼는 가정 상당수는 지대가 높은 골목 안에 있어 배달이 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 그래서 어르신들은 연탄은행만 기다립니다. 등짐에 연탄을 짊어진 사람들이 골목으로 갑니다. 아이들은 한 장씩, 어른들은 8장씩 나르기를 수십 번. 텅 비었던 연탄 창고에 온정이 가득 찹니다. 올겨울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 나눔 목표는 500만 장.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달 기부 연탄은 13만 4,900장으로 힘들었던 지난해 10월보다도 36%나 줄었습니다. 15만 올라도 한 세대에 1,000장 1년, 1,500장 들어가다 보면 그게 이제 한 가정에 한 15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많이 부담이 되는 거죠. 한 가정이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연탄은 1,000장 정도. 단돈 950원에 따뜻한 나눔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전국에 있는 수험생 55만 명 중에 누군가는 오늘 수시 시험을 치렀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는 자유라면서 오늘 마음껏 즐겼을 겁니다.
기업들은 예비 고객인 수험생을 잡기 위한 각종 이벤트를 펼치고 있는데 그 현장 모습 담아봤습니다. 신영수 기자입니다. 고3 수험생 김태현 군은 대학 수시 시험을 치른 뒤 가족과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수험표를 찍은 사진을 제시하자 먹음직스러운 감자튀김이 서비스로 나옵니다. 수험생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받은 겁니다. 수능 끝나서 굉장히 후련하고요. 네, 수능 치고 또 이렇게 수험생 할인도 받으니까 더욱더 기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수험생도 수시 시험을 마친 뒤 가족과 함께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수험표를 제시한 수험생들에게 의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 수능 끝나고 오늘 논술 시험도 봐서 언니가 옷 사준다길래 왔어요. 그냥 화장품이랑 간단하게, 그리고 언니가 패딩 필요한지 않냐 그래서. 이번 수능은 최근 7년간 가장 많은 수험생인 55만 명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50만 명 이상의 예비 고객을 한 번에 확보할 기회인 겁니다. 카페, 뷰티, 통신사 등도 사은품을 증정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수험생 대상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최초 상비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가 제일 많이 팔리게 돼 있기 때문에 하얀색 메모리에 가장 먼저 심어지는 그런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불경기 속 예비 고객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출판사라면 어떤 책이 빠르게 잘 팔릴까 묘안을 찾아볼 텐데요. 이와는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책에 대한 믿음 하나로 느린 길을 걷는 작은 출판사들을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형 서점 메데안켠에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라슬로의 소설이 한데 모였습니다. 국내에선 생소한 헝가리 소설 6작품을 꾸준히 번역해온 건 모두 같은 곳. 직원 4명 규모의 소형 출판사입니다. 수상 전 하루 5권 남짓 팔리던 책은 7쇄를 돌파하며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지만 많이 파는 건 여전히 이곳의 목표가 아닙니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즐거운 일을 하다가 망하자. 이 작품이 좋다는 확신이 있고 언젠가는 이 작품을 읽어줄 분들이 생길 거다. 특유의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개성을 구축한 한 6년차 출판사의 구성원은 대표 단 1명. 자신의 마음을 흔든 유명 고전 작가들의 덜 알려진 작품 소개에 집중하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패브릭으로 좀 특별한 물성으로 오감을 전부 느낄 수 있는 하나하나 모으는 되게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보람을 느낍니다. 국내에서 연간 5종 이하의 책을 내는 소규모 출판사는 꾸준히 늘어 전체의 74%에 이릅니다. 중소형 출판사가 지금 시도를 다양하고 파격적으로 하실 수 있어가지고 취향의 공동체로서 팬덤이 생길 정도로. 화제성보다 오래 남을 한 권을 고민하는 진심 어린 기획이 출판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인공지능 AI 시대에 전기는 생명줄과도 같죠. 이를 뒷받침할 미래 에너지원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발에 나섰는데 이미 세계에서는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원자력 전시회.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모형이 눈에 띕니다. 출력은 대형 원전의 최대 3분의 1 정도지만 크기가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크기가 작아 설치가 용이하고 대량으로 원자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원이 끊겨도 자연순환으로 냉각이 유지돼 안전성도 높습니다. 대형 원전에 비해서 이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보다 적기 때문에 또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그런데 다른 친환경 에너지와 달리 날씨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해 SMR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우리는 도시 곳곳에 SMR을 설치하는 미래 도시 계획을 공개했는데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It can be helpful in the sense that it can be integrated with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supply electricity in this flexible demand.
SMR 4기를 묶어서 생산량을 680메가와트까지 끌어올리면 수출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미주나 유럽 대륙에 앞으로 곧 폐로 처분돼야 되는 화력발전소들의 출력이 대부분 600, 700, 800 정도 메가와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체하는 용도로. 우리나라는 국제 무대에서 호평을 받은 SMR 설계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대에 본격적인 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파리 세계 원자력 전시회장에서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좋았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온화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17도, 대구는 19도까지 오르겠지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늦은 오후에 중부와 전북 지방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화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서울에도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와 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강원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시면 서울이 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18도, 부산 20도로 예년 기온을 4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서해안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엔 경북 안동 용계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175호 은행나무를 담아봤습니다. 네, 이번 주말이 가을의 끝자락인 듯합니다. 가을 정치 한 번 더 느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